지인의 사돈의 8천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 시장 어떻게 생각하냐, 뭐 소뱅이 무슨 콜옵션을 어떻게 했다는데 네. 어느 정도 내가 시장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 편입니다. 방금 전에 트레이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트레이딩을 하셨다고. 근데 제가 듣기로 트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차티스트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하시면 돈을 벌긴 하는데 네,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사실 완전히 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 올레더에 정착을 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 네. 이게 트레이딩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신이 좀 많이 그 데미지도 되게 크고 네. 멘탈 데미지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잘 못해서 이제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만든 전략들이 보통 억 단위에서밖에 워킹을 안 하더라고요. 그 억 이상이 되면 단위에서는 안 동작을 되는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더 큰 금액을 넣으려면 더 큰 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제가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요. 그래서 제가 만들던 전략들은 좀 아주 소액으로 중소형주. 중소형주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좀 잘 먹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올레더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되는 거랑도 연결이 되는 게, 네.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돈도 얼마 못 넣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남은 자금 좀 편안하게 투자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의 투자 대가들도 네. 분석 많이 하셨잖아요. 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트레이딩 이렇게 하신 분과 가치 투자 어느 쪽이 좀 더? 비율만 따지면 당연히 가치 투자, 뭐 버핏 같이 이렇게 네.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물론 이제 저 스스로도 좀 잡식이고 네. 트레이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네. 이런 트레이딩을 최초로 계량화했던 수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 집단이 있고 이 회사는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연평균 66% 벌었어요. 30년 가까이 연평균 66% 번 회사가 있긴 했는데 네. 걔네들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안 되겠지. 네. 그 회사는 유일하게 그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그 완전히 통계 바깥에 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그 회사는 펀드를 더 크게 만들지도 못해요. 그 회사의 그 대표 펀드가 10조 원 이상을 운영 못해요. 그냥 10조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를 안 받습니다. 아예 돈을. 왜냐면 10조 원 이상 운영하면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1조 뭐 이렇게 몇천억 이렇게 가고 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군요. 네,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몇 가지 종목에 장기 투자하고 이제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죠. 제 친한 지인도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에서 한 50억 이상을 버는 친구가 있는데 트레이딩으로 자기가 버는데 자기의 기법이 자신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기법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돈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는데 그게 금액이 자기도 이제 큰 금액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한계가 있다 보니. 네,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아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뭐 트레이딩에 미쳤을 때는 우리나라 전 종목 분봉 DB 다 모으고 뭐 그런 걸 다 했어요. 재무제표 다 모으고 뭐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트레이딩이 초반에 어떤 소액으로 뭔가 이렇게 쭉 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큰 금액 갖고 이제 더 가기는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확실히 제가 블로그 쓰면서도 트레이딩 얘기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트레이딩 얘기는 지운 것도 있어요. 트레이딩은 알려지면 전략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가치 투자 이런 쪽 사실 알려줘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문제도 없고 따라하기도 생각보다 쉽지도 않아요. 사실 또 가치 투자도. 근데 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트레이딩은 큰 금액으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이걸 내가 또 정보가 공개되면서 또 내 기법이 알려지면 더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큰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네.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금융 전문가들을 믿거나 정보를 듣고 사거나 아니면 펀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 전문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어느 정도까지 안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사실 그 투자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PB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PB라고 이제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혹은 자산 관리사라든가 이제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제가 원래는 그 VIP 있잖아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 클럽원이라는 데가 있고 뭐 각각 뭐 골드, 와이즈, 뭐 투체어스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고액 자산가들만 가는 데가 있는데 부럽네요. 거기 뭐 곧 가실 겁니다 아마.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상품들을 다양하게 안내를 해주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분들이 추천한 상품들이
알고 보니까 이분들에게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상품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를 추천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2015년에 중국 주식을 또 그렇게 밀었거든요. 2015년에 아마 중국 주식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주식이 완전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또 떨어졌죠. 네. 뭐 그런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브라질 채권 또 한참 추천했어요. 한테죠. 브라질 채권은 논리가 딱 명확해. 비과세고. 비과세거든요. 이제 한국이랑 브라질이랑 어떤 그 조세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네. 비과세랑 그다음에 고정금리가 있다. 채권을 브라질 채권을 사면 연 뭐 한 7, 8% 뭐 이렇게 준다. 네. 해보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야. 매력적이네. 그거 들어가면 될 것 같잖아요. 네. 문제가 뭐냐? 브라질 환율이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브라질 환율이 플랫하게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브라질이 점점 브라질의 그 헤알화 화폐 가치가 나중에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8%를 벌면 뭐해? 내가 환전하고 나면 손해인데. 그래서 브라질 채권 아마 브라질 채권에서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으로는 돈 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브라질 채권에서 아마 망했을 거예요.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상품들이 되게 위험한 경우들이 많아요. 뭐 무조건 전 100%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고 시황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경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향. 요즘 뭐 주가가 많이 어떻게 될 하죠. 거다. 그리고 예측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A라는 분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뭐를 추천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황이 그렇게 궁금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면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2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했던 메시지가 나한테 도움이 됐는가? 과연 그 사람이 적중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네, 그걸 적중률이. 알고 그 시향을 듣자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알고 듣자. 왜냐하면 그 시향을 듣는 사람은 그 종목 듣고 따라 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확률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다행히 요즘 유튜브가 그래도 좋아서 과거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뭐 올 초에 했던 얘기들, 작년에 했던 얘기들이 네.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추론들이 과연 그 말이 됐는지를 그렇죠.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느끼지만 시황을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쵸. 언제나 시황을 제일 좋아하고. 지금 사실 3프로TV 그 다음에 네. 그 신사임당 채널 그리고 슈퍼엠의 김정환님 채널도 시향 같은 방송을 다 하고 있죠. 네네. 아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네. 시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아까 그 책에 나오는 얘기기도 한데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인지적 편안함을 얻는다고요. 사람들은 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론적인 해석이 확률이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사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 이유를 내가 들으면 되게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애초에 시황을 보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떻게 설계된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자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희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면 저는 1일 시향까지 할 생각은 없고 한 주 시향 정도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네, 혹시 그런 여러분들 것도 관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 방송의 함정은 저도 시황을 이번에 잠깐 몇 번 해봤거든요. 네. 제 시황 방송은 시황으로 시작해서 예측 못할 걸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늘 결론이 똑같아. 사실 이제 패턴이 걸릴 것 같은데 늘 결론이 똑같은. 네. 그러면 개인들이 주식 네. 투자할 때 1년에 수익률 네. 몇 % 정도 목표를 하는 게 저는 대표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시장 수익률이 일단은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 수익률이 높으면 더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자꾸 나 올해 30%씩 벌어야 되는데 내 수익률이 지금 5%니까 이걸 올해까지 30%로 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막 레버리지 낀다든가 돈을 빌린다든가 그쵸. 아니면은 가장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투자도 좋기는 좋은데 저는 충분히 좀 경험을 쌓고 나서 좀 어렵고 복잡한 투자는 어느 정도 내가 시장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저도 주변에 주린이들이 너무 많고 지인의 사돈의 8천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맞아요. 요즘 시장 어떻게 생각하냐, 뭐 소뱅이 무슨 콜옵션을 어떻게 했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약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뭔가 극단적으로 가격이 바뀌는 그런 주식보다는 전 조금 더 안전한 걸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안전하다는 게 아까 말한 인덱스 펀드 같은 거 그런 건 뭐 연 5에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러다가 저는 이게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한 것 같고 내가 어떤 사람이 좀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별주에 투자하는 자기 재산이 뭐 한 100만 원 있으면 한 50만 원 이렇게 개별주에 투자하고 한 50만 정도는 많이 말씀하신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로서 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좀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 웨이드 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아. 사실은 이 사람이 펀드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하나가 올레더인데 이 올레더가 시장 수익률만 무조건 추구하는 거야. 네. 우리 회사가 예측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 이상 가는 펀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예측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레이달리도 시장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측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퓨어 알파라는 펀드가 또 하나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분들이 투자하시면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해보면 어떨까? 시장 수익률 절반을 추구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다양하게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야, 제가 생각한 투자법이 레이달리오 투자법과 비슷하다니. 세계 1위 헤지펀드의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네. 마음을 꿰뚫어 줬어요. 세계 1위 헤지펀드. 아우, 어지럽네 갑자기. 그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저도 이제 이것도 브리지워터라는 세계 1위 헤지펀드의 레포트에서 참고한 건데 네. 보통 한 20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20조 달러. 네, 20조 달러.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2조 달러 아니고요. 2조 달러 아니에요. 네, 2조 달러가 아니고 20조 달러. 미국이 한 4, 5조 달러. 뭐 어느 정도 규모라고 얘기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 GDP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20조 달러면 원화는 얼마죠? 2경 4천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 잠깐만 영상인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아니면 나중에 대표님이 확인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네, 이경원이거나 뭐 이경원일 거예요 아마. 네. 2천조 맞죠? 2조 달러가 2천조니까 네. 20조면 네, 이경원. 여러분 지금까지 카이스트 전산가 학사가 지금 계산을 못 하고 있어서 암산에 약합니다. 네. 다 자, 그래서요. 컴퓨터에서 누르면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죠. 네,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조 달러의 구멍이 났고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전 세계 경부가 돈을 찍고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힘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힘과 경기 부양의 힘이 다 같이 싸우고 있는데 요 정도 상황에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그려볼 수가 좋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적절하고 잘 투입되고 좋은 곳에 투입이 돼서 결국에 그냥 이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그냥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successful reflation이라고도 뭐 영어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주식만 갖고 있어도 그냥 뭐 채권들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금은 약간 나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왜냐면 금은 좀 그 경기가 좀 싸할 때, 경기 분위기가 싸할 때 사람들이 금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가 생각보다 안 싸하네 하면서 금의 가격은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금을 제외하고는 주식이랑 채권들 뭐 이런 건 되게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걱정이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1970년대 스타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나냐면 아까 경기 침체에 구멍이 났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들이붓는 거야. 근데 이 돈을 계속 들이붓는데 전체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돈을 들이붓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미 1차적인 부작용은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3월부터 실물 경제랑 상관없이 주식이 막 날아갔잖아요.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돈을 막 부은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네. 막 중앙은행이 채권도 사주고 회사채도 사주고 그쵸. 회사채 사주니까 회사들 안 망하겠네. 그럼 주식 해야겠다. 그럼 막 돈들이 다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돈을 계속 붓다 보면 주식 같은 건 올라가도 그래도 괜찮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달러 가치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계속 붓는데 그렇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이전까지 푼 돈보다 2020년 이후에 푼 돈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안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들이 가격이 뛰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때처럼 원유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들 아까 말했던 뭐 금이나 은, 구리
철, 아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급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되냐면 네. 금리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가를 안 잡으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사들이 힘들어져요. 주식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식 회사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네. 주가는 좀 안 좋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네. 주식이랑 채권은 안 좋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거꾸로 수혜를 받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유, 금, 그리고 물가연동체. 네. 아까 말했던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까지가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사실은 두 번째 시나리오도 두 번째 시나리오지만 세 번째 시나리오도 상당히 암울해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재정 정책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끝났어요.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YCC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건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금리를 어쨌든 장기 금리를 조금 더 조절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네. 정도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통화 정책에서 꺼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에 가깝고요. 요거 말고는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돈을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이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이슈가 많습니다. 왜 이슈가 많냐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럼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 그 당시에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고 네.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서 쓰는데 여론의 반대를 만약에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뿌릴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1990년도 일본이 맞이했던 네. 장기 불황의 늪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설프게 돈을 부양책을 계속 어설프게 찔끔찔끔 하는 거야. 부족한 금액으로. 네. 그러다 보면 이 침체 힘이 너무 강해서 그냥 뭐 지금 안 그래도 파산하는 회사들 수가 역대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회사들 다 파산하고 중소기업들 다 망하고 저임금 노동자들 다 거리로 나앉게 되면서 네. 정말 불황이 그냥 만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성 불황의 시대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사실은 가장 슬픈 시나리오긴 해요. 이때는 주식은 당연히 답이 없고요. 가장 이때가 좋은 게 그나마 채권이 좋아요. 왜 채권이 좋냐면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채권이 좋은데 어쨌든 이때는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또 가능한 이야기. 물론 이제 브릿지워터 같은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확률을 가장 적게 보고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더니 중앙은행이 갈 때까지 가더라. 이렇게 경기가 불황인 거를 못 지켜보고 인플레이션 날 때까지 돈 쓰더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확률이 가장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로금리인데 채권 투자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로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금리를 더 낮출 확률. 제가 말했던 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채권을 막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약간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면 소액이라도 채권을 조금은 갖고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채권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금리의 방향을 안다라는 건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뭐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의 방향을 3번 연속 맞추면 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된다. 현대의 시스템에서는 금리의 방향 몇 번만 맞출 수 있어도 바로 억만장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측보다는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준비를 있는. 하자. 네.